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검을 앞두고 기업과 정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롯데그룹과 SK그룹,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무실 등 심장부를 겨눈 이번 압수수색은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대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원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 의혹을 파헤쳤던 롯데 수사팀이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도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본부는 특히 박 대통령과 롯데, SK그룹 총수 간 독대가 있었던 올해 2월 이후 두 기업이 나란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점을 바탕으로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 압수수색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소환 조사에 롯데와 SK, 기재부 압수수색까지 최순실 씨 등 핵심 3인방 기소 뒤 검찰은 뇌물죄 입증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50여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드러나거나 롯데와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뇌물죄 입증을 위해 검찰이 또 주목하는 주요 타깃은 최순실 씨 모녀에게 별도로 거액을 지원한 삼성그룹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한때 무산위기에 놓였던 이 작업은 국민연금이 예상을 뒤집고 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타결됐는데 검찰은 이 결정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 씨를 지원한 대가로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냐는 건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는 다르게 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의 선의가 아닌 뇌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합병 찬성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찰에 출석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 지시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아시겠지만은 의결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이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전날 국민연금 사무실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뇌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29일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최순실 그림자가 면세점 사업 선정에까지 닿으면서 관련 기업들은 물론 해당 정부 부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이 결국 칼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그간 면세점 선정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무더기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도 불과 4개월여 만인 올해 4월 다시 정부가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5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지만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소공동점은 살아남았지만 월드타워점은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습니다. 그해 연말 롯데면세점은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했고 약 3개월 뒤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발급이 발표됐습니다. 23년 만에 워커힐 면세점을 잃은 SK도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넣고 두 재단에 총 111억 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특허 심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연기 내지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워크스 외 HDC 신라면세점, 신세계 DF, 현대백화점이 3장의 티켓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정부의 억제 대책에도 가계빚이 급격히 증가하며 1,300조 원 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1,29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130조 9천억 원 증가한 겁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11조 1천억 원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해 은행 가계대출 억제가 가계빚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면서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가계의 돈줄을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능력 내에서만 받고 바로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통 시공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집단 대출은 개인 신용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공고되는 아파트 분양부터는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등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원금을 매년 30분의 1 이상씩 나눠 갚아야 합니다.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도 내년부터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에 따라 이런 내용의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이 여신 이 리스크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DSR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미 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져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경우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미 대선 후 금리 상승과 기업 구조 조정, 최순실 게이트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6.1포인트 떨어진 95.8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많음을 뜻하는데 이달 10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가계의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64를 나타내 향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대 폭염에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냉방을 제대로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12년 만에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누진 구간을 단순화하고 구간별 요율 차이도 줄여서 평균 요금이 11%가량 싸질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11.7배에 달하는 최저와 최고 단계의 요율 차이를 3배로 줄이는 개편안 3개를 내놨습니다. 3가지 안 중 가장 유력한 절충안인 4만을 기준으로 보면 필수 사용량과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 구간을 3개로 나눴습니다. 특히 최고 요율인 400kWh 이상 썼을 때 요금은 1kWh당 280.6원으로 기존보다 430원가량 저렴합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4인 도시가구의 봄, 가을 평균 전력 소비량 342kWh에 추가로 여름철 에어컨을 8시간 썼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32만 원이 넘던 전기요금은 17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월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배 늘렸고
냉난방을 장시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도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찜통 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도 손질해 최대 20%까지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개안 중 어떤 게 선정되더라도 평균 요금이 기존보다 11%가량 줄어들고 전체 요금 인하 폭은 1조 2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에는 1000kWh 이상 쓰는 가구에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10월 카드 승인 실적 분석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5%, 골프장은 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전체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15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우려하던 소비 위축 현상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 규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가짜 온라인 쇼핑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캐나다구스의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입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5일 이 사이트에서 $240, 우리 돈 28만 4천 원짜리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승인이 달러화나 원화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됐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사이트도 이내 폐쇄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가짜 사이트가 다른 주소로 버젓이 개설돼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이 같은 가짜 쇼핑 사이트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세일이 포함된 4분기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해외 직구족이 몰리면서 덩달아 가짜 온라인 사이트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24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근 다발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 그리고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34,300명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9월 기준으로 최저치입니다. 9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7,800건으로 1년 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0만 5,900건으로 연간 혼인 건수 30만 건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괴감도 느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도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건강과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에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꽤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정신 건강에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또 심리학
교육자들도 있고요. 임상심리사도 있고 요즘은 또 각종 심리치료사 자격증까지 있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정신의학과의 의사분들이 있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후에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만이 유일하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요. 요즘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약물 처방은 유일하게 정신과 의사분들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국민건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우리가 아는 전문의사 외에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전문 심리치료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약물 치료 외에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기법의 심리 치료를 시도합니다. 이런 심리치료사 중에 먼저 임상심리사가 있는데요.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2급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네요. 자, 시험 과목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시험 과목은요. 심리학개론과 임상심리, 상담심리 관련 필기시험과 심리상담 관련해서 임상실무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1급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등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임상심리사 외에 또 어떤 전문적인 과정이 있을까요? 네, 또 심리상담 분야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1, 2 상급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급은 대학에서 심리상담 관련 전공을 한 후에 바로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1, 2급이 있고요. 이 청소년 상담사는 국가 자격증이고 상담심리사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두 자격증 모두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2, 3년 정도 쌓아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리상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같이 좀 색다른 심리치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미술치료사나 음악치료사는 관련 학회에서 민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심리, 교육, 아동, 간호나 복지 관련 전공을 한 후에 관련 학회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처우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심리치료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같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대형 참사나 각종 강력범죄 피해자, 또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후유증인데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조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불과 10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 지원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비롯해서 주변 지인들, 또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우리 모두가 일종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학계와 언론이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40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 몰두하느라 우리의 심리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너무 인색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모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관련 산업과 직업도 더 성장해서요. 마음의 병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잡 심리치료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